어느 날 동네에서 키우던 길고양이가 폐가 앞에서 밤낮으로 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처음엔 발전기 때문인 줄 알았지만 2주 후 그 집 지하실에서 발견된 건 3년째 실종된 고등학생의 가방과 신발, 그리고 그보다 더 끔찍한 진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2000년대 초반 부산 지역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바탕으로 약간의 허구를 더해 재구성한 것입니다. 시청에 앞서 이 이야기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놓치고 있는 작은 신호들과 평범한 이웃 뒤에 숨겨진 인간의 이중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무대는 부산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 30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작은 마을입니다. 이 동네는 워낙 조용해서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골목에서 놀아도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마을에 살고 있던 69세 남성 태석은 혼자 살면서 동네 길고양이들을 돌보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태석의 집 마당에는 항상 고양이 밥그릇이 놓여 있었고 동네 사람들은 그를 마음씨 좋은 노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양이 나비는 3년 전부터 태석의 집에서 생활하며 그의 유일한 가족 같은 존재였습니다. 나비는 평소에 매우 조용하고 온순한 성격으로 동네 아이들도 무서워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나비가 어느 날부터 갑작스럽게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엔 태석의 집 마당에서만 생활했던 나비가 집에서 200m 떨어진 빈집 앞에서 밤낮으로 울어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마치 누군가를 애타게 부르는 듯한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애절하고 섬뜩한 울음소리였습니다. 처음 이틀 정도는 동네 사람들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길고양이가 가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건 흔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3일, 4일이 지나도 나비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그 폐가 앞을 지키며 계속해서 울어댔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점점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밤에 들리는 나비의 울음소리는 정말 소름 끼칠 정도였습니다. 마치 사람이 울고 있는 것 같은, 아니면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것 같은 소리였거든요. 아이들은 무서워서 그 골목을 지나가지도 않으려 했습니다. 태석도 처음엔 나비를 붙잡아 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나비는 태석이 다가가면 잠시 조용해지다가도 태석이 돌아서면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먹이를 가져다 줘도 먹지 않고 오로지 그 폐가만을 바라보며 울어댔습니다. 태석은 동네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나비를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문제의 폐가는 3년 전까지 67세 남성 현수가 혼자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현수는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비우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후로 집은 계속 비어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팔려고 내놨지만 워낙 낡고 음침해서 사려는 사람이 없었죠. 특히 지하실이 있는 구조라 습기도 많고 냄새도 났습니다. 그런데 나비가 울어대는 위치가 바로 그 지하실 창문 바로 앞이었습니다. 나비는 마치 지하실 안에 누군가 있는 것처럼 그 창문을 향해 계속 울어댔습니다. 처음에는 쥐나 다른 동물이 갇혀 있는 줄 알았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2주가 지나도록 계속되는 상황에 모두들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참다 못한 주민들이 구청에 정식으로 민원을 넣었습니다. 길고양이 소음 신고였죠. 하지만 담당 직원이 현장에 나와서 확인한 건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먼저 나비의 울음소리가 일반적인 고양이 소리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마치 사람의 신음소리 같기도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폐가에서 나는 이상한 냄새였습니다. 현관문 틈새로 뭔가 썩은 듯한 불쾌한 냄새가 흘러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구청 직원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오후 이시경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출동한 경찰관들도 나비의 행동을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사람이 다가가도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지하실 창문 쪽을 더 애절하게 바라보며 울어댔거든요. 경찰은 집주인에게 연락해 열쇠를 받아 폐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은 가구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별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에서부터 냄새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지하실 문을 열자 그곳에서 충격적인 물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학생 가방, 여학생용 운동화, 교복 조각, 속옷 등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 한쪽에는 여러 여학생들의 사진이 붙어 있었는데 모두 몰래 촬영한 것들이었습니다. 가방 안에서 나온 학생증에는 17세 여학생 수진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은 바로 3년 전 학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실종되어 전국적인 수색 작업이 벌어졌던 바로 그 학생이었습니다. 당시 경찰과 소방서, 자원봉사자들까지 동원되어 한 달 넘게 수색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던 사건이었죠. 더욱 놀라운 발견은 수진의 휴대폰이었습니다. 배터리는 방전되었지만 충전해서 확인한 결과 마지막 통화 기록과 문자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은 수진이 얼마나 무서워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마지막 며칠간의 기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실종되기 일주일 전부터 수진은 친구들에게 계속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요즘 학원 갔다 올 때마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아. 뒤돌아보면 아무도 없는데 시선이 느껴져서 너무 무서워. 오늘도 그 아저씨 봤어. 학원 앞 편의점에 서 있다가 내가 나오니까 뒤따라 걸어와. 진짜 소름 돋아. 엄마한테 말할까 했는데 걱정만 끼칠 것 같아서 못하겠어. 그냥 내가 예민한 건가? 마지막 날의 기록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오늘 학원 끝나고 나오는데 그 아저씨가 길 건너편에 서 있었어. 이번엔 확실히 나를 보고 있었어. 무서워서 뛰어서 집에 왔는데 내일부터 어떻게 다녀야 하지? 경찰은 즉시 수진의 부모에게 연락했습니다. 3년 동안 딸을 찾아 헤맸던 부모는 소식을 듣고 즉시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수진의 어머니 미경은 딸의 가방을 보자마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정말 여기 있었던 거예요? 3년 동안 어디 갔는지 몰라서 미칠 것 같았는데. 수진의 아버지 민호는 분노에 떨며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 딸을 이런 곳에. 범인을 꼭 잡아주세요. 제발이요.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자 전국이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3년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수진의 실종 사건이 고양이 한 마리의 이상 행동으로 인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경찰은 당시 이 집에 살았던 현수를 긴급 수배했습니다. 현수는 수진이 실종된 지 한 달 후에 갑자기 이사를 갔는데 당시에는 전혀 수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현수는 실종 수색에 자원봉사로 참여하기까지 했었거든요. 하지만 현수의 행방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의사간 주소도 가짜였고 등록된 휴대폰도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신분을 감추려고 계획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 단서가 나왔습니다. 당시 수진의 실종 신고 접수 직후 찍힌 CCTV를 최신 기술로 재분석한 결과 수진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지점에서 현수로 추정되는 인물이 발견된 것입니다. 3년 전에는 화질이 나빠서 식별할 수 없었지만 인공지능 화질 개선 기술을 통해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전국에 현수의 수배령을 내렸고 3일 후 대구의 한 여관에서 현수가 검거되었습니다. 현수는 가명으로 여관에 머물며 일용직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현수가 체포되자마자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수가 머물던 여관방에서 또 다른 여학생들의 사진과 개인정보가 발견된 것입니다. 수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여학생들까지 스토킹하고 있었던 겁니다. 현수는 처음에는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수진을 모른다고 자신은 그냥 이사만 간 것뿐이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증거들이 계속 나오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현수의 휴대폰을 분석한 결과 수진이 실종되기 한 달 전부터 청소년 통학로 여고생, 학교 시간, CCTV 사각지대 등을 검색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시신 처리 방법,
지하실 방수, 석회 구입 등의 검색어들이었습니다. 또한 현수의 컴퓨터에서는 수진을 포함해 동네 여학생들을 몰래 촬영한 수백 장의 사진이 발견되었습니다. 사진들에는 촬영 날짜가 기록되어 있었는데 수진의 경우 실종되기 6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촬영되고 있었습니다. 결정적 증거는 현수의 집 지하실에서 발견된 DNA였습니다. 과학수사팀이 정밀 조사한 결과 지하실 곳곳에서 수진의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특히 지하실 구석에 설치된 임시 화장실 근처와 벽면 일부에서 혈흔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증거들이 나오자 현수는 마침내 범행을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술에는 여전히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현수의 첫 번째 진술은 이랬습니다. 수진을 몇 개월간 몰래 따라다녔지만 나쁜 의도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냥 예쁜 학생이어서 보고 싶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죠. 그런데 실종 당일 수진이 자신을 보고 도망가기 시작했고 오해를 풀려고 따라갔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의 추궁이 계속되자 현수의 진술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진술에서는 수진이 도망가다가 넘어져서 머리를 다쳤고 그래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치료해주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진술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수진을 집으로 데려간 후 지하실에 재워뒀는데 수진이 깨어나서 집에 보내달라고 울면서 애원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수는 경찰에 신고할까봐 무서워서 며칠 더 지하실에 가둬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수의 진술에 큰 모순이 발견되었습니다. 지하실에서 발견된 음식물 쓰레기와 생필품들을 보면 수진이 최소 일주일 이상 그곳에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치료를 위해 하루 이틀 머문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감금했다는 증거였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지하실의 구조였습니다. 창문에는 쇠창살이 설치되어 있었고 문에는 바깥에서만 열 수 있는 자물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런 시설들은 수진이 실종되기 전에 미리 설치된 것으로 현수가 처음부터 누군가를 감금할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자 현수는 마침내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의 최종 진술에 따르면 수진을 6개월간 스토킹하면서 점점 집착이 커졌고 결국 납치를 계획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실종 당일 현수는 평소처럼 수진의 하교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 자신을 발견하고 뛰어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현수는 차로 수진을 따라가면서 길을 막아섰고 결국 수진을 강제로 차에 태웠습니다. 지하실에 감금된 수진은 일주일 동안 현수에게 계속 집에 보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현수는 수진에게 자신이 좋아한다고 집에 보내줄 테니 며칠만 참으라고 거짓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현수는 수진을 보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수진이 경찰에 신고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감금 8일째 되는 날 수진이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현수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지하실 창문을 통해 나가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쇠창살 때문에 몸이 빠지지 않았고 그 모습을 본 현수가 격분했습니다. 현수는 수진을 다시 지하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면서 폭행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다시는 도망가지 못하도록 손과 발을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수진의 목을 너무 세게 누른 것 같다고 다음날 아침 확인해보니 수진이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부검 결과는 현수의 진술과 달랐습니다. 수진의 사인은 질식사가 맞았지만 목 주변의 상처를 보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목을 조른 흔적이 있었습니다. 즉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살인이었던 것입니다. 수진이 사망한 후 현수는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다가 집 뒤뜰에 구덩이를 파고 묻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소지품들은 지하실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마치 수진이 아직도 그곳에 살고 있는 것처럼 방을 그대로 유지했던 겁니다. 한 달 후 현수는 갑자기 이사를 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는 다른 지역에 일자리가 생겼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수진의 시신이 발견될까봐 두려워서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3년 동안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아서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비는 어떻게 수진의 존재를 알았을까요? 수의사들에 따르면 고양이는 사람보다 훨씬 예민한 후각을 가지고 있어서 땅속 깊은 곳의 냄새도 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나비는 수진의 시신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나비의 행동 시기입니다. 나비가 이상 행동을 시작한 건 수진의 3주기가 지난 직후였습니다. 마치 수진의 영혼이 나비를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려 한 것 같다고 동네 사람들은 말합니다. 현재 현수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현수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혹하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해 최고형을 선고했습니다. 현수 측은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수진의 시신은 집 뒤뜰에서 발견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3년간 행방을 몰랐던 딸을 마침내 찾은 부모는 수진을 고향 묘지에 안장했습니다. 장례식에는 수진의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3년 전 수색에 참여했던 자원봉사자들까지 참석해 수진을 마지막으로 배웅했습니다. 나비는 이상하게도 수진의 시신이 발견된 후부터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그 폐가 앞에서 울지 않았고 태석의 집으로 돌아와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나비를 신기하게 바라봅니다. 마치 수진의 영혼이 나비를 통해 진실을 알리려 했던 것 같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태석은 나비에게 더욱 각별한 애정을 쏟고 있습니다. 나비가 우리 동네를 지켜준 것 같다며 최고급 사료를 사다 주고 겨울이면 따뜻한 방석도 새로 깔아줍니다. 동네 사람들도 나비를 보면 고개를 숙여 인사할 정도로 특별하게 대합니다. 심지어 다른 지역에서도 나비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인터넷에서 나비의 이야기가 퍼지면서 영혼을 구한 고양이로 유명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태석은 나비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편 현수가 살던 집은 현재도 빈집으로 남아 있습니다. 집주인은 집을 헐고 새로 지으려고 했지만 동네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수진을 추모하는 작은 공간을 만들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집 앞에는 지금도 수진을 추모하는 꽃다발들이 놓여 있습니다. 간혹 수진의 친구들이나 같은 학교 후배들이 찾아와 묵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항상 나비가 조용히 앉아 있어서 마치 수진을 지키고 있는 것 같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우리 주변에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도 완전히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현수는 겉으로는 조용하고 점잖은 이웃이었습니다. 심지어 동네 행사에도 참여하고 수진 실종 수색에도 자원봉사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랫동안 여학생들을 스토킹하고 계획적인 범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아이들에게는 아무리 친근한 이웃이라도 혼자 따라가지 말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즉시 어른에게 알리라고 교육해야 합니다. 둘째,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수진은 실종되기 전 일주일 동안 친구들에게 자신이 스토킹당하고 있다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도 심지어 수진 본인도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때 수진이 부모님이나 선생님 또는 경찰에 신고했다면 이런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스토킹은 단순한 관심 표현이 아니라 심각한 범죄의 전조 증상입니다. 누군가 지속적으로 따라온다거나 감시당한다는 느낌이 들면 즉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셋째, 동물의 직감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나비의 이상 행동을 단순한 소음으로만 치부했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미제로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동물들의 예민한 감각이 때로는 인간보다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특정 장소를 계속 향한다면 그냥 넘기지 말고
한 번쯤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물들은 우리가 놓치는 많은 것들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넷째, 우리 사회의 안전망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수진 같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스토킹 신고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신속하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초기 대응도 더 철저해야 합니다. 3년 전 CCTV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훨씬 빨리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생명의 소중함과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합니다. 수진의 부모는 3년 동안 딸을 찾아 헤맸습니다. 전국의 병원과 보육원, 쉼터까지 다니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딸을 찾아다녔죠. 비록 수진은 생명을 잃었지만 나비를 통해 마침내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수라는 잠재적 범죄자를 사회에서 격리시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수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일상 속 작은 신호들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때로는 말하지 못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으니까요. 나비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고양이 한 마리의 신비한 행동으로 3년간의 미제 사건이 해결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비록 슬픈 결말이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작은 신호들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주변의 이상한 행동, 동물들의 특이한 반응, 그리고 우리 자신의 직감까지도 한 번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수진이라는 꽃다운 생명을 잃은 것은 정말 안타깝지만 그녀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비처럼 때로는 말 없는 존재들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인상 깊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의미 있고 생각할 거리를 주는 실화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주제로 한 팟캐스트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